제가 우리는 뭐 교재 있는 내용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냥 뭐 세세하게 증명하고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있다고 소개만 하고 전 넘어가는데, 혹시 내가 계량경제학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하는 거 말고 우리 지금 주 텍스트로 삼고 있는 그 교재에 대해서 좀 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계량경제학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7주차인데 막 강의 되게 많더라고요. 저 녹화하면 이거 나온 이상 저기 송실대 하이스쿨에서는 다른 학교 이상 그거 뭐라고 하고 뭐 그런다. 이게 뭐 이거는 그러니까 금년에, 아까 거는 이제 작년 거고, 이 앞에 20일 붙은 건 금년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이제 7주차 이렇게 한 거는 작년에 한 건데, 작년에 강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찾아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교재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혹시 우리가 하는 강의에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은 이분 거를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런 좋은 강의 다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제가 여기서 뭐 똑같이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특별한 거 하나 먼저 앞에서 보고 가도록 하죠. 이거는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 2020년 국내 에너지 확정치는 잠정치를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이게 가장 최근에 그 통계를 정리해서 올린 거가 돼서, 이거는 캐시스 국가 에너지 통계 종합 정보 시스템, 그냥 캐시스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고요. 거기서 보면 아예 그냥 뒤로 제가 돌아가서 볼까요? 캐시스를 쳐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발간물 있거든요. 발간물에서 수급 동향 브리프를 클릭하시면 매월 에너지 수급 동향하고 수급 브리프에서, 이거 이제 수급 브리프 내용은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어떤 시사점 있는 토픽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수급 동향,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에너지 통계를 정리한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통계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통계 결과는 그냥 숫자만 쭉 놔주는 거고, 이거는 약간의 간단한 설명이 이제 보태지는 거죠. 이제 경제 상황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에너지 가격 추이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수익은 어떻게 됐고, 뭐 소비는 어떻게 됐는데, 왜 뭐 이러한 실적이 나타났는지, 뭐 이런 걸 간단히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28페이지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뒤에 나는 통계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내 에너지 통계월보에서 뭐 필요한 데이터를 가장 빨리 빠른 수치를 갖고 싶으면 이제 에너지 통계월보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 수급 동향,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정리된 내용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은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변해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월 발간이 되고요.
브리프도 뭐 역시 뭐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잠정치지만 한번 봐보죠. 작년에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됐는지. 에너지 작년에 잘 보이시나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뒤에서는 안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주요 이제 에너지 지표를 보면 총에너지 소비는 이게 2020년 연간이고요. 이건 2019년 연간. 요거는 상반기, 요건 하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에너지 소비는 연간으로 19년에 비해서 4.3% 감소했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는 4.0% 감소한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원단위는 3.5% 하락한 거죠. 개선이 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전년에 비해서 3.5% 줄어들었으니까 그거는 경제 성장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훨씬 더 크게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원별로 보면 이게 이제 석유 제품의 그 소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2016년, 17년은 증가했고 18년은 뭐 약간 감소한 거, 증가율도 있지만 감소율이 더 커서 요게 요 증가율은 요 정선하고 이 원으로 나타내는 게 증가율 표시입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는 납사도 많이 증가했고 산업용 소비, 수송용 소비, 건물 전환 부분, 발전용이죠. 발전하고 가스, 도시가스, 열에너지 전환 부분 소비가 다 증가해서 전체 석유 소비 증가율이 정확히 몇 %인지는 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 친구들한테 야 그림만 예쁘게 하지 말고 아주 숫자 좀 집어넣으라고 제가 아니 이거 한번 보고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뭐 증가율이 얼마인지 뒤에 또 가서 찾아보고 뭐 하는 거 귀찮지 않은데 너무 이게 이렇게 구성만 예쁘게 하려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보면 16년, 17년은 석유 소비가 증가했지만 18년에 살짝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19년도 감소, 그리고 20년에는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한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이게 여기 파란색으로 보는 게 이제 납사 소비인데 이게 석유 소비 중 납사 소비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납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석유 소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사실 특히 2015년 이전에는 납사 소비, 석유 소비, 사실은 연료용 석유 소비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사 소비가 증가해서 전체 석유 소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납사는 연료로 쓰이다기보다는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연료용 소비는 줄고 원료용 소비가 증가하는 게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까지 지속되다가 2, 3년 전부터 납사 소비도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사 소비가 감소했다는 건 석유화학 산업이 그동안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여기 뭐 작년에는 수송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송용 소비가 감소하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승용차 운행이 줄어들어서 감소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 화물차 운행이 줄어들어서 감소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화물차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화물 운송도 크게 화물 운송용 소비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석탄 소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보면 2016년 이후에는 17년만 좀 석탄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18년에는 뭐 굉장히 이제 증가율이 낮아졌죠. 근데 20년에는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석탄 소비는 크게 이제 그 발전용, 제철용이 대부분이고 그 시멘트용, 뭐 기타 산업의 공유용은 굉장히 비중이 작습니다. 근데 그 주로 이렇게 석탄 소비 변화를 많이 초래하는 거는 이제 발전용 소비가 영향을 크게 주셔서 2017년에 크게 증가한 건 물론 제철용 소비도 좀 증가했지만 발전용 소비 증가가 큰 영향을 줬고 2019년, 20년 감소한 거는 발전용 소비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많이 반영된 걸로 나타나고 있죠. 가스 소비는 역시 여기도 이제 발전용 영향이 크긴 한데 그래서 가스는 그 발전용하고 도시가스용 수요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해서 도시가스 그러니까 발전용 소비 변화도 영향을 주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따뜻했다 뭐 이래서 도시가스 소비가 확 줄면 천연가스 소비도 좀 둔화되는 지가스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천연가스 소비는 18년까지는 계속 증가했는데 19년, 20년에는 19년은 감소하고 20년은 약간 살짝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용이 천연가스 소비는 발전용 소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이제 유연탄, 석탄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왜 안에 뭐 저도 이거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 제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있을 텐데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노석탄 화력이나 뭐 그 석탄 화력 강제로 감축 발전 줄이고 하는 뭐 그런 영향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정부의 개별 요금제 승인으로 적대 물량이 늘어난 점이 가스 발전 소비 증가를 뭐 이끌었다 이런 설명도 나오네요. 주요 에너지 원별 이제 발전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데 뭐 복잡하지만 이 선으로 이어진 거는 이용률을 나타내고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발전 비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석탄 발전 비중이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뭐 이제 미세먼지 감축에 의한 발전 제약 영향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면에 석탄 비중 크게 들었는데 기저 발전 비중이 석탄 발전에 비해서 크게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났다는 건 원자력 비중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원자력 이용률이 여기 잘 보여주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오히려 2019년보다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2019년에 원전 비중이 이제 크게 감소 17년, 18년이 크게 감소해서 상대적인 영향도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부문별 전력 소비 증가 변화를 보면 산업용 소비는 19년, 20년 계속 19년 감소하고 20년에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가정용 소비는 16년, 17년, 18년, 20년 다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죠. 16년하고 18년은 여름철 냉방용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 16년이 굉장히 더웠었고 18년도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16년보다 훨씬 더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6년에 여름에 더우면서 이제 누진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작용을 해서 16년 말에 누진 요금이 3단계 3배로 이렇게 굉장히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용 소비에 영향을 준 게 17년은 사실 16년보다 여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사실 오히려 약간 이렇게 증가했어. 그거는 이제 가격 영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온 영향이 크게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거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는 증가가 된 이제 19년, 20년 감소하고 있는데 20년에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산업용하고 수송용 소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2020년 국내 에너지 소비 이게 잠정치라서 확정치가 아니라서 조금 이제 숫자가 바뀔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축약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 국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고 다음 아마 4월에는 요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작년에 전력 소비 변화, 수급과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아마 10일 내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 뭐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인데요. 예. 그 예전에 이제 여기 있는 리포트 중에 되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기온과 되게 그러니까 가정용 수요나 이런 예. 것들의 기온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예. 그 회기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옛날 얘기고 예. 그래서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이렇게 좀 보고 싶으면은 날씨는 좀 이게 과거 위기 분석했을 때의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는 그래서 날씨를 이제 좀 약간 앞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측이요? 네. 기온 예측? 네. 그럼 기상청 같은데. 네, 근데 기상청도 한 15일 정도 하고 30일은 되게 가능성 낮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 잘 모르겠 저는 이제 기상청 들어가질 않아서 기상청에서 어떤 식으로 예측 결과를 보이지는 모르겠는데 장기 예측할 때는 기상청 자문을 받아요. 20년 후에 기온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데 10년 후에 기온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맞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안 하면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한 거고 보통 그 연구원에서는 이제 장기 전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온은 그냥 평균 기온을 가정을 해요. 그러고 기온이 올라갈 때 그 시나리오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가면 어느 정도 더 소비가 많아지고 뭐 기온이 뭐 어떻게 되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1년에 예를 들면 원래 올해 전력수 기본 계획이 원래는 올해 나와야 됐었죠. 원래 재작년에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오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전력수 기본 계획 같은 거 할 때 이제 전력수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대충 한 20년 정도 하는데 20년 좀 안 하지만 20년 정도 하는데 20년 후에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이제 그 작업할 때 그거를 녹여놓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장기는 잘 맞출 수 있어요. 오히려 일주일 예보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기온이 뭐 평균 몇 도 더 올라간다 이거를 맞추는 거는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 차라리 그냥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에너지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나리오 분석을 첨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하여튼 기온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발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전망할 때 기온은 중단기 전망 할 때도 그러고 좀 그거 항상 단기 전망은 1년간에 대해서 전망하고 중기는 5년간에 대해서 전망하거든요. 장기는 뭐 이제 필요에 따라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근데 단기나 중기 전망할 때는 과거 뭐 20년 평균이라든지 10년 평균이라든지 평균 기온을 그냥 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전망을 하고 18년이나 뭐 이럴 때처럼 갑자기 여름을 많이 더웠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 같은 거 그런 걸 분석하고 그래서 만약에 18년에 이제 우리 아까 통계에서도 봤지만 저녁 수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18년에 특히 이제 저기 이 가정용 수익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특이하게 변화가 있었을 때 고민이 되는 게 다음에 전망할 때 이걸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느냐가 사실 이 전망 하나 분석한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8년 이런 통계가 나타났는데 19년에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할 때는 19년이 18년처럼 더울지 아니면 뭐 굉장히 기온이 낮아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년 과거 뭐 10년, 20년, 20년, 20년 그 기준으로 해서 전망을 하고 만약에 19년도 마치 18년과 비슷하게 더웠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전망을 하는 시나리오 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예. 그리고 이번 겨울에도 되게 한파가 왔었어가지고 예. 올해 겨울을 이제 뭐 전망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올해 겨울을 올해가 너무 작년보다 추웠나요? 올해 초요? 네, 올해가 이번 겨울이? 이번 겨울이 많이 추워가지고 그래요? 그 한파 네.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 사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겨울이 어떨 거냐를 이제 좀 그런 걸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비교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에다가 플러스로 기온까지 그래서 그러면 기온을 시나리오로 잡아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뭐 1도 동절기 평균 기온이 1도 낮았을 때 2도 낮았을 때, 3도 낮았을 때 얼마 되는지. 근데 이제 1도 낮았을 때 얼마큼 변하는지, 2도 낮았을 때 얼마큼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형 같은 데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아니 도시가스라고 하면 도시가스 소비 함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소비는 소득하고 뭐 도시가스 가격, 뭐 기온의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또 도시가스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든 에너지원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주요 변수로. 그래서 기온이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대략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할 거 다중이기 분석할 때 그래서 그 개수값이 추정이 되면 예를 들면 뭐 기온이 뭐 1도 올라갈 때 뭐 도시가스 소비가 뭐 1% 증가한다 어떤 그런 그 통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관계를 얻으면 기온이 기온이 1도 내려갈 때 소비가 1% 증가한다 뭐 그런 통계 또 분석 결과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뭐 기온이 올해 만약에 2도 정도 떨어지면
도시가스 소비율이 전체적으로 2% 정도 뭐 증가할 거라든지,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이런 그 다중회기 분석 모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변수하고 이 사이 관계를 구하고 그때 이제 기온처럼 예측하기 거의 힘든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경제 마찬가지니까 보통 우리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경제 변수하고 비경제 변수 둘로 나눌 수 있죠. 경제 변수라는 거는 소득이나 가격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변수를 의미하고, 비경제적인 변수는 뭐 기온 변화 아니면 또 뭐 가구 구조 변화라든지,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 변수라고 보기엔 어떤 사회 인과학적인 그런 변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영향이 정확하게 추정이 됐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초반에 대량 경제를 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측도 있고, 뭐 어떤 변수 간의 어떤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정책 효과, 뭐 기업 같은 어떤 전략, 그 사업 전략을 어떤 전략을 내세웠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정부나 아니면 저 연구소에 있거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전망이나 예측이나 뭐 사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그런 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단순회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건 이제 참고 자료 보소 한지록 교수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 정리된 건데요. 우리 교재 맨 뒤에 이제 우리가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추정량을 구한 그 추정량이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좀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구한 그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쪽 보이죠? 보세요? 블루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잖아요. 블루. 그래서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에서 베스트라는 거는 이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최소 분산. 이거는 선형 추정량, 선형 추정량에서 이거는 이 베타가 우리 이 베타가 Y의 선형인 그런 그 모습을 갖는다고 해서 이제 리니어라는 걸 하고, 이제 언바이어스드 이게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은 이 추정량의 기대값이 이 모수하고 같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갖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채소 제거법에 의해서 구한 추정량이 바람직한 추정량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 추정량이 채소 분산이나 뭐 불편 추정량 이런 거를 갖는다는 거는 이게 이 추정량이라는 게 확률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베타 값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의 정보예요. 그죠? 근데 모집단의 정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뭔지를 추론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뭐 보통은 한번 추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런 추정량에 이용해서 베타 값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표본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표본을 추출하는데 비용이 시간하고 돈이 안 든다고 하면 뭐 무수히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하고 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소득이 소비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알고 싶다 했을 때 전체 가구 1,800-900만 가구를 다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1,000가구만 뽑아가지고 1,000가구의 소득하고 소비 지출 사이 관계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들을 분석해 소득하고 소비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이 소비에 이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표본 추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번 하고 말지만, 만약에 그냥 무수히 비용과 시간이 안 들어서 무수히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추정치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한 추정치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블루라는 거는 우리가 구한 이 추정치의 기대값이 모수가 갖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불편 추정량이고, 효율적이라는 거는 분산이 이제 퍼져 있는 정도가 가장 작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평균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분포할 때 훨씬 더 모수에 가까운 값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치가 바람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그 바람직한 이 불편 추정량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를 하우스-마르코프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영남대 교수 강의를 열심히 보시면 다 증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지금 증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학부 강의이고 우리도 이제 대량 경제를 제대로 배운 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설명한 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정리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한치록 교수가 이제 쓴 교재에 나온 거라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표본을 우리가 반복해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추정량의 분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값이 매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분포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추정량의 분포가 모수 참값 주위에 가깝게 밀접돼 있으면 좋은 추정량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추정량일 것이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모수값에 우리가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추정을 하든지 참값이 뭔지 모르지만 그 참값에 가까운데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좋은 추정량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본 추출을 반복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걸 상상 속에서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것도 모의 실험을 하기도 해요. 통계 패키지 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단순 함량회귀 분석,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u 했을 때 이 표본을 통해서 그 추정량 베타 1 헤트, 위에 헤트 붙인다는 거는 위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베타나 위에 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주로 모수와 관련된, 모집단과 관련된 내용이고, 위에 뭐 헤트를 붙이든지 뭐 아니 이렇게 물결 모양의 뭐 틸타 이런 거 붙이는 거는 대부분 표본에서 뭘 했다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재가 다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은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u에서 베타 1 모수의 베타 1 값이 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이제 표본 추출을 통해서 우리가 베타 1은 몰라도 베타 1의 헤트라는 그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추정량은 표본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뽑으면 여기저기 찍히겠죠. 근데 이제 그 찍히는 게 어떤 식으로 찍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뭐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표본 추출을 할 때 표본을 우리가 반복해서 추출을 하는데 이런 가정 전제 하에서 이제 표본이 추출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하나는 설명 변수의 표본값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할 때 이 설명 변수 x라는 게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제가 보여드렸냐 하면 어떤 60개 가구로 된 마을을 모집단으로 하는 그 모집단의 가구 소비와 가구 소비 지출 사이 관계를 구하는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소득이 소득이 뭐 180부터인가? 아니 뭐 140부터인가? 그래서 260불까지 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확정된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 비특이성이라는 거는 이건 영어로 싱귤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설명 변수 관측값들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설명 변수 관측값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는 그냥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알고 싶은 게 이제 모집단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 여기서 비특이성이라는 건 설명 변수의 관측값들이 모두 동일하다.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값을 가졌다고 하면
이게 모두 X1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드렸던 그 소득하고 그 소비출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때 X가 뭐 140, 어떤 가구는 140불, 어떤 가구는 160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가구가 다 140달러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비특이성이라고 하죠. 이게 동일하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때가 무수히 많은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베타 제로는 이게 그 절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X라는 그 표시를 안 해놔서 그렇지 이거는 베타 제로에 X 제로라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컴퓨터는 그래서 여기 전부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타 제로는 X가 1인 그런 그 설명 변수의 개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설명 변수가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하면 사실 이거랑 이 함수랑 이거는 완벽하게 선형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완벽한 공산성의 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X값은 이렇게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변화되는 값을 갖는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표본을 뽑는다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선정변수에 대한 가정이고 이제 오차에 대한 가정은 우리가 이 오차 평균이 모든 i에 대해서 0이고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리고 동분산 모든 그 i에 대해서 오차의 그 분산이 항상 동일하고 이 오차 간에는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첫 번째 오차하고 두 번째 오차 사이에는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오차가 크면 두 번째 오차는 작고 뭐 세 번째 오차는 더 작고 뭐 이런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오차 이게 유한값이 어떤 값을 갖는다고 해서 두 번째가 어떤 값을 갖지 모르는 거,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오차들은 정규분포를 갖는 50단으로부터 추출된다. 그래서 이 오차의 값이 이런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종모양의 분포를 갖는. 그래서 보통 U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많이 한다고. 분산이 만약에 시그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정규분포 혼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오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충 가정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출력해서 뭐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에서 표본을 우리가 뽑는다고 하면 여기서 요 이제 앞에 그 가정을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한 건데 표본 추출할 때 x의 값이 x1, x에는 항상 늘 동일하게 뽑히고 설명과 그리고 비특이성이라는 x1에서 xn의 값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x의 값이 단 하나의 값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표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게 이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산성 문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와 관련된 과정은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평균이 0이 되는 분포를 U가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어느 한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해서 그냥 보여준 건데 이게 0이거든. 0의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차항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그래서 이거 평균 여기서 이 평균을 보면 0이 되고 이 구간에서 평균이 0이 되고 이 각 구간에서 0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누가 봐도 이게 0이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이게 다 많이 치겠으니까 평균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이쪽에서는 또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면서 추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분산 과정 뽑아서 그러니까 U를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X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U의 분포는 항상 거의 비슷한 분산을 평균에서 벌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더 일정한 그런 분산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값이 커지면서 분산이 커지면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분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거죠. 이분산이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5차관 독립과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한이 너무 크니까 두 번째는 유는 작은 것으로 추천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적 관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정기분포를 한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출된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량을 구했을 때 최소 제곱 추정량의 성격을 특징을 구하면 이런 가정하에서 구하면 그 추정량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 표본을 뽑아서 이 베타한 햇을 계산을 해서 평균을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모수와 같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증명 책에 있다고 그러니까 증명은 책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표본을 반복해서 추정값으로 구했을 때 추정값들의 분포의 평균이 모수의 삼각과 동일하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를 베타1 해트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베타1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타1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타1 해트를 구해서 그거로부터 베타1이 이럴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건데 우리가 표본을 한번 딱 뽑아서 그 베타1 값을 구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모르지만 이 모수의 값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값을 구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최소 제곱 추정량 같은 경우는 그런 확률이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추정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가정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위배가 되면 우리가 이 최소 제곱 추정량 바람직한 성질을 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산 이게 이제 추정량 베타1의 이제 분산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5차항의 분산, U의 분산값이고요. 그래서 이 베타1이란 이 베타1의 추정량, 베타1 해트의 분산은 이 5차항의 분산을 이걸로 나눈 건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람직한 추정량의 바람직한 성질은 이 분산이 작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작을수록 좋으려면 이게 작게 되는 작은 값을 갖게 되는 조건은 이 값이 작거나 아니면 이 값이 굉장히 크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에서 결정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이 크면 좋다는 거는 설미변수 그러니까 어떤 그 표본 중 하나의 설미변수 값이 그 평균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설미변수는 넓게 퍼져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설미변수가 빽빽하게 몰려 있는 것보다 넓게 퍼져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는데 소득하고 그 소비 추출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표본을 추출했는데 표본을 추출해 놓고 보니까 소득이 뭐 180불에서 220불 사이에 있는 소득만 뽑혔다. 이것보다는 뭐 100불에서 300불까지 구간의 소득이 뽑히는 이런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건 이 추정량의 분산을 줄여서 이게 우리가 그 표본을 한번 추출해서 구한 추정량이 모수와 그 동일하게 근사하게 될 가능성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뭐 분산의 효율성, 비편향적인 추정량이 있을 때 둘 다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베타한 모수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량으로 구한 이런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한 추정량은 뭐 베타1 티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둘 다 불편 추정량, 언바이스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그 추정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둘 다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더라도 분산을 구했을 때 이게 제일 작다는 거예요. 최소 제곱 추정량. 그래서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추정량을 쓰지 않고. 그럼 우리가 한 번밖에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추출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추출해서 그 값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다 분산이 작은, 밀접하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밀접하게 뽑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추정량을 구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분석할 때 그 표본 추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주어진 통계 가지고 분석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통계가 항상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된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학에서. 뭐 예를 들면 전력도 마찬가지. 전력 같은 경우 도시가스도 만약에 도시가스 소비하고 소득하고 소비 사이 관계를 구한다 그러면 원칙단을 모르니까 그냥 그 천가구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그걸 표본을 어떻게 잘 추출을 하느냐가 그 모집단의 모수와 그 가까운 그 정보를 주는지, 잘못되면 완전히 엉뚱한 그 정보를 주게 되니까, 그러면 진짜 그런 잘못된 표본을 가지고 얻은 정보를 토대로 어떤 사업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러면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가스 소비, 도시가스와 관련된 그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전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예를 들어서 뭐 가구들이 뽑혀야 되고 소득도 모집단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분포를 이제 그런 표본 설계를 잘하지 않고 그냥 강원도 어떤 마을 그냥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쭉 뽑아서 편하잖아요, 한 군데라서. 그렇게 해서 총각을 뽑아서 소비하고 소득 사이 도시가스 소비 지출 사이 이 관계를 구한 거하고 전국을 골고루 표본을 골고루 해서 이렇게 뽑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 그래서 표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런 실증 분석하는 연구에서 조사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형 이렇게 얼마나 정참 모형을 수립하고 정교한 그런 통계 기법을 통해서 추정하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만드느냐가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선진국들하고 좀 차이가 많은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제 총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조사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열심히 잘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총조사 이런 데이터를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들이 막 증가하고 계속 보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총조사나 이런 현강면 분석 자료들이 바로바로 이게 잘 안 되는 게 조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분석을 해야 엉터리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 결과가 상당히 이런 기법을 잘 선택하고 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단순회기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추정량의 성질과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중회기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다중회기 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많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래서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 보면 위원회 왔는데 저 사람이 여기 전부 얘기를 하다 보면 몰라 무슨 왜 여기 위원회에 와 있지? 근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 한번 들어가면 자기 열심히 이렇게 하면 또 정부 다른 관련위원회 또 멤버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 돌면 이 사람이 되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가면 한 가지 좋은 거는 고급 정보들이 제일 빨리 제공이 되죠. 이게 남보다 한 발 먼저 정보를 얻으니까 어디 가면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위원회 몇 번 해가지고 되면 그 분야가 완전 전문가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 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 위원회 가면 빨리 얻어요. 저도 제가 이제 날아가는 거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거 이번으로 끝이거든요. 왜냐면 탄소중립위원회 생기면서 이제 아마 없어질 건데 저도 거기 멤버인데 거기 회차 가면 제일 빠른 얘기를 하지.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충
산용내기 분석까지는 했고요. 단순회기 분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회기 분석을 우리가 먼저 하는 이유는 다중회기 분석이나 단순회기 분석이나 사실은 그 기본적인 그 얘기를 풀어가는 그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보다는 일단 간단한 거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복잡해졌을 때도 뭐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사실은 그 단순회기 분석하는 거는 변수가 하나만 두 x하고 y 두 변수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하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y축 x축 해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변수 3개일 때까지예요. 3차원 공간까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간으로 가면 이 평면일 때보다 좀 복잡해. 이게 그림 보는 것이. 미시경제 아마 했을 때 보면 뭐 상상 가는 공면이라든지 뭐 효용 공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등량선 이렇게 위에서 끊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평면으로 하면 훨씬 그 보기가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면들이 있죠. 그 변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 머릿속 수식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또 사실은 우리가 그 대수나 뭐 이렇게 그 매트릭스 이런 걸 알면 진짜 이것도 사실은 편하죠.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그냥 매트릭스로 표시를 하면 y는 x 베타 플러스 u 이걸 끝이거든요. 그럼 거기 x의 변수가 하나 있건 뭐 100개 있건 1000개 있건 뭐 딱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좀 알면 우리 뭐 시그마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 계산들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과정에서는 뭐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 설문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냥 본 건데 사실은 어떤 변수, 그러니까 그 종속 변수, 뭐 피설명 변수, 뭐 반응 변수, 내생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어떤 변수 하나를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단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죠. 대부분은 다양한 여러 개의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에 영향을 주는 그 설명 변수는 x1부터 xk까지 k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사실은 여기 x0로 놓고 이 x0는 모든 이 값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알고 싶은 거는 이 모수예요, 이 모수. 베타1, 베타2부터 베타3까지 이 모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 사실은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똑같아요. 이런 각각 설명 변수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시에 추출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시계열 데이터 같으면 같은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되고 횡단면 분석 데이터 같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 무슨 뭐 임금과 관련된 거 임금이 어떻게 결정됐냐 뭐 교육 연수 그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경력이 얼마큼 되는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요인이 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사람의 임금은 첫 번째 사람의 교육 연수 뭐 첫 번째 사람의 직장 직업 경력 뭐 또 뭐 첫 번째 사람의 뭐 다른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그 시점 또는 그 개개인의 그 표본을 충분히 그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단순회기 분석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게 답니다. 이 다중회기 분석하고 단순회기 분석 차이를 물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기본적인 그 구조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기 분석이 그럼 왜 필요하냐? 장점하고 필요성하고 장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많은 설명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가 수요함수나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미시경제에서도 다 배웠지만 어떤 재화의 수요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소득이라든지 그 재화의 가격, 관련제의 가격, 뭐 아니면 뭐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설명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는 거는 이거는 이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단순회기 모형에서 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요소를 명시적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보다 유연한 함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얘기되는데 하나 이제 이거 우리가 앞에서 단순회기 분석할 때 임금의 결정 요인으로서 교육 연수 하나만을 놓은 단순회기 모형을 설정을 하고 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같은 거는 다 그냥 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모양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여기 위에는 이 교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경험이라는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를 여기다 놓았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했냐 하면 이 설명 변수하고 이 오차항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죠.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러니까 임금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이외의 많은 변수들이 이 교육 연수하고 관련된 것들이 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가정을 여기 이 익스피리언스가 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떤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냐면 이 오차항하고 교육연수 사이에는 서로 독립적인 사실은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경험 이 안에 있는 노동시장 경험은 교육연수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 긍정적인 그러니까 정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관계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노동시장 경력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 또 뭐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고 취직한 사람들 보면 교육연수 학벌이 높을수록 교육연수는 높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경험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연수하고 이 노동시장 경험은 반대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그 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그냥 U에다 집어넣고 그냥 서로 관계가 없다 독립적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런 변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명시적으로 통제하고 난 이후에 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모형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정확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통제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이 베타1이 의미하는 거는 교육연수가 하나 그러니까 뭐 변했을 때
1년 변했을 때 임금이 얼마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정은 이제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건데, 이유는 이제 관계없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여기 교육연수 1년 증가했을 때 임금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설명이 동일한 경력자 중에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10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교육연수가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 사이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경력을 통제, 컨트롤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 통제라는 의미가 사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어떤 한 변수의 이 개수값은 나머지 변수들의 값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요것만 변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단순 의견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중. 그렇게 되면 그 B2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아까 같은 노동 그러니까 이제 추정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노동은 우리 전문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에너지를 돌아가고 가구 에너지 소비를 가구 에너지 소비는 가구 에너지 소비 뭐가 영향을 주겠어요? 소득, 가구 원수, 발행구물, 그리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베트남이 소득의 그 개수라고 한다고 하면 소득이 변할 때 가구 에너지 소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수라고 하면 그때 이 베타와는 나머지 변수들 가구원수도 동일하고 주거 면적도 동일하고 주거 형태도 동일하고 다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한데 단지 가구 소득만 달랐을 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의미합니다. 의미한다는 말씀이지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돌린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돌려서 추정했을 때. 그러면 B1은 정확히 구해지지만 예. 베타2는 다 구해지죠. 근데 동일한 그 가구 원수인데 가구 원수에 따른 임금이 구해지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여기는 소득이 다 첫 번째 사람의 소득 나오고 첫 번째 가구의 가구 원수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구 원수는 첫 번째 가구는 뭐 1인 가구인데 두 번째 가구는 2인 가구일 수도 있고 뭐 가구 원수 다 다른 통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값은 추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베타1이 추정된다고 하면 이 베타1의 값이 의미하는 거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런 전제하에서 소득만 변했을 때 에너지 소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른 거는 다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통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소득만 집어넣고 나머지 다 U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 U가 이 교육 외에 소득 외에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른 요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너지 소비가 통제가 사실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없어. U에서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끄집어냈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 다른 건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소득만 변했을 때 소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다 이제 유연한 함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예일 수도 있죠. 여기 보면 가구 소비를 설명하는 그 변수가 소득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순회계 때는 이 항목이 없었죠. 그냥 이건 단순히 소비하고 소득이 선형으로 이 두 변수가 선형 관계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곱 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데이터의 그 종류를 보면 소비하고 소득 두 종류밖에 없지만, 여기는 소득 제곱이라는 하나 비틀 그 변수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든 거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다중회기,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그 형태를 만드는 경우가 이런 신축적인 어떤 그런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측면에서도 이게 훨씬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앞에서. 선생님, 그럼 저런 경우에 제곱을 붙이는 경우에는 유연한 함수 형태라는 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만약 붙여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돈을 양으로 근데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성격 예를 들면 두 개만 놓고 본 거예요. 그 앞에 지금 각 소비하고 소득. 그래서 이제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소득 있고 여기 소비.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찍혔겠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막 증가하는. 근데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 설명에서는 이제 그냥 그 변수를 하나만 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는 뭐 이런 식일 텐데, 아니면 이 소득을 어떤 식으로 뭘 바꾸든지. 근데 우리가 다중회계 분석을 하면 뭐 얼마든지 변수를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단순회계에서도 이런 2차 함수 형태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함수가 이 추구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차 소득의 1차항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차항이 포함되어야지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함수 형태를 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곱항을 집어넣어서 추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학위 논문 했을 때 저는 이제 트레이드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런 항목을 하나 집어넣어서 저는 이제 그 인적자본 그 스킬이 트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론은 어떤 비교의 가지고 이제 무역이 일어나는 걸 많이 설명을 하는데, 선진국은 가장 하이테크 산업에 우위가 있고, 그보다 좀 소득이 낮은 데는 중간 정도, 그리고 소득이 낮은 기술이 낮은 나라는
아니,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는 저렇게 기술수준이 아주 그 저급한 산업에 우리가 일단 그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추정을 한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했을 때가 90년대 이제 중반 정도 했으니까 중진국이다 해서 한국은 이렇게 중간 정도 기술에 강점이 있다 보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산업 이쪽을 그 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은 이쪽에 그 강점이 있어서 이런 식의 그 무역 패턴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쪽 꼭 여기 이쪽이 이제 흑자가 많이 나고 남쪽으로는 적자가 많이 나고 뭐 그런 식의 사실 그래서 추정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유연한 그 형태, 함수 형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 뭐 이제 그런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구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는 어떤 식으로 추정하냐면 단순하기 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에 미친 영향이 더 안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 제곱항이 포함되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는 저거를 이제 편입은 소득으로 비교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베타 초과 그리고 소득 변화도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값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선언적으로. 근데 이게 플러스 값이면 이 함수가 소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가 소비가 높고 점차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그때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거는 선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오히려 저런 식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다 어느 수준 이상 가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는 단순 소비를 해서 그런데 에너지 소비를 놓고 보면 이러한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국가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굉장히 작죠. 이게 점차 증가하다 어느 수준 이상 가서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1인당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많은 국가들도 일부 있어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뭐 전력 소비를 놓고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굉장히 1인당 소비가 많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전기요금이 워낙 싸니까 거기는 수력 비중이 싸서 소비가 많은데 이제 미국은 뭐 워낙 소비가 많은 나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어느 수준 이상 가면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죠. 그래서 사실 에너지 쪽에서 이러한 그 형태를 우리가 쉽게 사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여기를 소득으로 놓고 여기를 소비로 놓고 봐서 그러는데 여기를 시점으로 놓고 여기를 소비로 놓고 봐도 국별 이제 전력 소비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전력 소비뿐만 아니라 1차 소비를 놓고 봐도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갈 때까지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다 어느 그 시점 이후에는 소비가 이렇게 플랫하게 저희 좀 정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가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패턴이죠.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소비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일본 같은 데는 증가하다가 한 뭐 10년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쭉 빠지는 나라도 있고 미국은 아직 확연하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소비 패턴을 보면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점을 치고 이렇게 감소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정점 치고 감소 많이 빠지고 있거나 이제 뭐 초엽에 들어갔거나
우리나라는 지난번 3차 예비군 전망할 때 30년? 언제부터 우리도 20년 중반인가? 잠잠 쉬고 이렇게 좀 만만하게 감사하는 걸 전망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함수 형태를 설정해서 추정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다중얘기 분석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다 유연한 함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임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해했지만 이게 학교별 평균 성적은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출액하고 지출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봤는데, 사실은 나머지를 다 이 U에 포함시켰다가 여기서는 학교별 학부모의 평균 소득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학교 표준화 시험 및 학교별 평균 성적은 학교별로 학생 1인당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결과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사실은 이 학교별 1인당 지출액, 이 베타1이라는 이 베타1이 바이어스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추정을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unbiased estimate인데, 추정치가 추정치의 평균이 모수와 같게 되는 게 아니라 모수와 다른 어떤 부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쉽게 이거 표현 저거는 아니고, 요즘 국가장학금 주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교 대학 랭킹도 보면 좋은 학교로 갈수록 국가장학금 받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들 소득 수준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이 우리가 그냥 학교 서열 가지고 부분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차이는 있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오히려 국가 장학금 받는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또 우리도 아마 그런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결과를, 이미 그런 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쪽 연구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못 본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때 우리가 하나 본 거는 CEO의 연봉은 매출, 그때는 우리가 매출로 보지 않았고, 옛날에 수익 ROE 가지고 ROE를 높이면 그거 보면 CEO의 월급이 높다는 단순하게 기분 성공을 듣고 봤는데, 거의 마찬가지 비슷하다고 보면 매출을 늘리면 CEO 연봉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거는 CEO의 재직 기간인 이차함수, 이거 이차함수로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수값들이 플러스 부호를 가질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지는 선언적으로, 아니면 경제 이론에 따라서 미리 머릿속에 이제 두고 모형을 설정을 하는 것을 추정을 했는데, 이게 플러스로 나왔다? 그럼 좀 이상하다. 이게 왜냐면 매출, 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이게 임금이 떨어지고 또 어느 이후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보다는 재직기간이 길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임금이 피크를 치면 그 다음에 재직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떤 선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부호가 중요하고요. 추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값의 크기는 그 다음이죠. 부호가 일단 맞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수요함수를 추정을 했는데 가격의 사인이 플러스가 났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시 연구에서 우리가 소비로 수요함수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아무리 추정을 해도 플러스로 나온다? 그러면 뭐 그 제품만의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 사실 이론적으로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중이익 모형의 OLS 추정할 때는 임의로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종속 변수고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K의 변수와 X1부터 XK까지 이게 I라는 거는 X1의 첫 번째, X2의 첫 번째로 그 의미라고 보면 되죠. I는 1부터 N까지 해서 설명 변수 K개 그리고 종속 변수 I에 대해서 N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단차 UI는 종속 변수에서 나머지 뺀 거, 이항에서 뺀 거, 이거 제곱을 최소화하는 벡터들의 추정량을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 변수만 많이 포함됐다 뿐이지 단순하기에서 최소 제곱 추정량 구하는 거랑 과정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구한 그 값은 뭐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보시면 되고 여기서 베타 J라는 거는 J번째 설명 변수의 보수인 그거는 J번째 설명 변수가 이 종속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는데 이때 다른 거는 다 동일하다는 조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건 다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단지 제2번째 설명 변수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변한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베타 J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센트리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다, 동일하다고 할 때 요거만의 변화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오차는 뭐 당연히 고정된 걸로 우리가 가정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할 것이더라고요. 이제 이 경우는 대학의 평균 학점은 설명하는데 고등학교 때 평균 성적하고 ACT 점수가 이제 영향을 준다고 추정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때 평균 성적 학점이 GPA가 1점 올라가면 대학교에서 평균 학점은 0.453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이게 미국의 대학 자격시험인데 그 조건이 이 자격시험 점수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GPA 고등학교 때 평균 성적이 1점이 높았으면 대학 와서 평균 학점이 0.45만큼 높다는 거죠. 이거 동일하다는 통제를 하는 후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의 영향은 이게 동일하다는 조건을 해서 이거가 ACT 점수만 다를 때 학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이익 분석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봤는데 그 뒤에 이제 추정량이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